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PE 파일의 악성 및 비정상 여부 식별 실습이라는 주제로 실습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한 윈도우 시스템 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악성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중 PECOF 포맷을 가진 EXE, DLL 또한 PS 시스템에서 빈번히 발견됩니다. 침해 사고 대응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피해 시스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상 파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비정상 징후를 가진 파일을 식별해야 분석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겠죠. 본 강의는 이러한 악성 피코프 포맷에서 관찰되는 악성 비정상 징후를 예제 악성 코드를 통해 판별하는 실습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강의 이름은 PE 파일의 악성 및 비정상 여부 식별 실습입니다. 우선 P 파일의 악성 비정상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을 다른 강좌에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강좌에서는 일부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해서 악성 파일을 식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용 가상 환경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습용 가상 환경 내에서 제가 일부러 정상 파일과 비정상 파일을 섞어 놓은 폴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희 가상 환경 내에서는 그 p-cof라는 폴더 내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악성 코드가 대략 10개 이상이 존재하고요. 이 파일들은 머레어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다 악성 코드로 판별이 된 실제 악성 행위를 하는 파일들입니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3개 정도의 파일은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에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 그리고 노트패드 프로그램, 그리고 SVC 호스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구동할 때 사용되는 호스팅 프로세스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정상 프로그램과 악성 파일들을 같이 집결시켜 놓고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명 정보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악성 PE 파일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명 정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실행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PE 파일은 PE 어센틱 코드라는 정책에 따라서 빌드를 할 때, 실행 파일을 빌드를 할 때 실행 파일 내부에 그 서명 정보가 임베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서명 정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서명 정보가 문제가 없는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해서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던가 아니면 보안 정책상 실행을 안 하던가 하는 이제 결과를 도출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 인터너스 스위트의 시그 체크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하면 손쉽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 환경에는 제가 미리 설치를 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은 커맨드 창을 이용을 해서 해당 디렉토리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그 체크라는 프로그램의 옵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디테일 옵션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 현재 디렉토리에서 모든 파일들을 서명 정보를 확인해 봐라라는 명령을 내려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시그 체크라는 툴은 verified라는 필드를 포함한 여러 개의 필드들이 존재하고요. 나머지 필드들의 대부분은 이제 서명 정보라기보다는 디스크립션이나 버전 정보와 관련된 다른 섹션의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서명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주로 verified라는 필드의 결과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unsigned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있는 파일들은 악성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파일명을 normal로 시작하는 정상 파일들을 3개를 두었었죠. 이때 계산기 프로그램, 노트패드 프로그램, SVC 호스트 프로그램은 다 signe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시그 체크 프로그램으로 unsigned 되어 있는지 signed 되어 있는지를 확인만 해도 서명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악성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엔트리 포인트 분석입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 분석은
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된 이후에 가장 먼저 실행될 코드의 위치를 엔트리 포인트라고 불렀었죠. 그 엔트리 포인트 즉 코드의 위치 코드가 엔트리 포인트 코드의 위치가 그 일반적으로 점 텍스트 아니면 코드 혹은 점 코드라는 섹션의 이름 안쪽에 그 엔트리 포인트 위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튜디오 P 같은 툴을 쓰면요. 그 엔트리 포인트가 어디 섹션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P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P 프로그램은 별도의 어 도구 폴더 안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시작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P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P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행 파일들을 쭉 로딩을 해 볼 건데요. 뭐 개수가 많으니까 전체를 다 로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파일을 한번 로딩을 해 볼게요. 계산기 프로그램인데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헤더를 해석한 정보들이 나옵니다만 뭐 디테일한 설명은 해 드릴 게 많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섹션즈라는 탭을 보시면 해당 실행 파일이 즉 계산기 프로그램이 몇 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 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 위쪽에는 점 텍스트라는 이름의 섹션이 존재하고 그리고 왼쪽에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EP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엔트리 포인트의 약어입니다. 즉 엔트리 포인트가 해당 점 텍스트 섹션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상적인 경우죠. 네. 지금 notepad.exe 프로그램을 로딩했는데 마찬가지로 엔트리 포인트가 점 텍스트 섹션에 위치하고요. svchost.exe 프로그램도 점 텍스트 섹션에 위치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지정해 볼까요? 저희 실습 환경에 있는 다른 분석 도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P 파일 파서 중에 하나인 pview라는 프로그램을 스튜디오 P 프로그램에 로딩을 해 보면 코드라는 섹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섹션에 마찬가지로 엔트리 포인트가 존재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근데 저희 악성 코드 중에서 뭐 악성 코드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 그 점 텍스트 섹션을 엔트리 포인트로 지정하고 있겠죠. 근데 이 8282 MD5 해시 값으로 실행하는 악성 코드를 로딩을 해 보면 섹션이 일단 3 개가 존재하는데 UPX라는 이름으로 2 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노 그 코드 혹은 점 텍스트가 아니라 UPX 1이라는 섹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빌드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상 징후죠. 그쵸? 이상 징후인데 쪼금 더 나아가서 이 실행 파일은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패킹이 되어 있다 보니까 UPX라는 이제 패커를 이용해서 패킹을 해서 이런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UPX라는 패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언패킹을 하는 코드가 인제 앞쪽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 코드가 있는 위치가 UPX 1이라는 섹션이 되고 그 코드를 먼저 실행해야 하니 엔트리 포인트가 해당 섹션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는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버전 및 설명 정보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그 아까 앞서서 실행했던 sigcheck라는 명령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igcheck라는 명령의 결과를 보시면 정상적인 파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publisher, company, description 정보 같은 것들이 다 제대로 나오죠. 이런 정보들은 원래는요. 우리가 탐색기에서 많이 보죠. 속성 보기 했을 때 어 자세히라는 탭을 보면 나오는 이 문자열들이 있는데요. 이 문자열들이 사실은 그 실행 파일의 리소스 섹션 내에 있는 리소스 문자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문자열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 파일들은 이렇게 제대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파일이나 악성 코드들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거나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일부 악성 코드들은 어 디스크립션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기는 하나 이상하죠. 이상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악성 코드들은 나름 신경을 써서 정보들을 대부분 넣어 준 악성 코드들도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누락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리소스 섹션에 담겨 있다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CFF 익스플로러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해당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로딩을 했고요. 그 계산기 프로그램의 리소스 영역을 보면요. 리소스 에디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CFF 익스플로러에는요. 이 항목에서 이제 버전 인포라는 리소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인포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2바이트를 기준으로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들어 있는데 2바이트를 기준으로 vs 버전 인포라는 문자열이 처음 등장하고 그 밑에 우리가 속성 보기 우클릭 속성 보기에서 봤던 그 문자열들이 쭉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보들이 로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들을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보여지는 문자열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문자열을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클릭 속성 보기에서 나오는 이 자세히 탭을 통해 나오는 이 문자열들이 수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상 징후를 가진 파일들이 대다수죠. 보시다시피 악성 코드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음입니다. 임포트한 API 목록 보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P스튜디오 같은 툴을 쓰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어 많은 악성 코드들이 사실 악성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임포트하는 API들의 안쪽에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MD5 해시값이 02B echo로 시작하는 악성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또 마찬가지로 미리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P스튜디오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해시값은 02B echo cd로 시작하는 파일을 로딩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알아서 파싱을 시작해 줍니다. 이 P스튜디오는 입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론 강의에서 P 파일의 악성 여부를 식별하거나 아니면 판별하는 방법론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론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P 스튜디오 안쪽에 여기저기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실행 파일이 임포트하는 함수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라이브러리부터 볼게요. 이 실행 파일은 지금 3개의 라이브러리를 참조합니다. kernel32.dll, advapi32.dll, 그리고 wininet.dll 이렇게 3가지인데 wininet.dll은 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API들이 있는데 그 API 목록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ninet.dll을 쓴다는 얘기는 명백하게 네트워크 통신하겠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임포트 탭을 클릭해 보면 의심스러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API들이 매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P스튜디오 툴이 지금 플래그를 설정해 둔 거죠. X자로 표시를 해준 건데 이 X자로 표시해 준 대부분의 API들이 실제로 악성행위 구현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wininet.dll에 포함된 API들은 인터넷으로 시작하는 API들이죠. 이 API들이 지금 인터넷 접속하고 그리고 파일을 읽어드리는 데 사용되는 API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API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목록들을 정리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프로세스의 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프리빌리지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 세트들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외부 시스템 접근 CNC 서버로부터 파일을 받아온다던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까 wininet.dll 라이브러리 안에 정의된 주로 API들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create 프로세스
네,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데 쓰는 write file이라는 API도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인터넷 가서 파일도 받아오고, 그리고 어 저장 매체에다가 파일도 생성을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생성된 파일을 뭐 create 프로세스를 실행하기도 하고 어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코드를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서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실행 파일은.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API 해시 사용 여부입니다. 음 API 해시는 다른 이론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시화한 거죠. 그 함수의 이름들을 함수의 이름들을 일정한 길이를 가진 다른 문자열로 매핑시킨 겁니다. 이걸 API 해시 함수를 통해 매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해시화된 문자열은 우리가 읽어 봤을 때 당연히 어떤 API 문자열인지 식별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 어택을 이제 제가 이론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해시화한 이미 해시를 해서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 파일, 사전 파일을 가지고 있고, 뚱뚱하겠죠, 그 파일은. 그 파일로 패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악성 파일을. 이때 그 인터넷에도 이리저리 공개가 돼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해시 알고리즘 중에 악성 코드가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ROR13 add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으로 해시화된 그 바이너리 패턴을 야라 룰에다가 따로 정의를 한 그 파일을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룰셋을 이용을 해서 야라 육사라는 도구로 악성 파일을 조사를 시켜 보는 겁니다. 이리저리 조사를 시켜 보면 뭐 없는 애도 있고 매핑이 되는 애도 있고 한데, 특히 이제 OF28로 시작하는, 해시값이 OF28로 시작하는 파일은 API 해시 패턴이 다수가 관찰이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야라 룰셋은 툴 폴더 안에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PI 해시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API 해시라는 폴더 안에 API 룰.yara라는 파일이 있고요. API 해시 ROR13 add yara가 있습니다. ROR13 add가 들어가는 이 yara 룰은 API 룰.yara의 일부 부분 집합입니다. 스캔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ROR13 add 알고리즘으로 해시화된 패턴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yara 64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yara 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악성 파일,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악성 파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성 파일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OF28C0으로 시작하는 OF28C0으로 시작하는 파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개 이상 돼요. 근데 ROR13 add 알고리즘 패턴만 가져온 거라서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다시피 10개 이상의 그 패턴이 매칭이 됐습니다. HTTP 오픈 리퀘스트, 뭐 인터넷 커넥트, 물론 이제 이 API들은요. 그냥 임포트 정보를 확인했을 때는 이 악성 코드 임포트 정보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 기능을. 근데 이제 패턴으로는, API 해시 패턴으로는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API 해시 패턴 파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어떤 함수는 어떤 그 바이너리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매핑이 되면 그 정보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탐도 당연히 있습니다. API 해시로 사용하는 그 바이트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4개 바이트, 4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정상적인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해시로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칭된 개수가 굉장히 많죠. 한두 개가 아니라 뭐 10개 이상이 되는 걸로 봐서 이건 API 해시 패턴을 사용하는 악성 파일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악성 기능 구현에 사용되는 주요 블랙리스트 API들이 API 해시 패턴으로 매칭이 됐죠. 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파일의 포함 여부인데요. 실행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인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야라 같은 방금 전에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해서 P 파일이죠. P 커프 파일의 시그너처인 MG, 맨 앞에 MG라고 써 있는데 그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스캔을 해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악성 코드는 별도의 리소스 섹션 내에 실행 파일 스트림을 보관해 놨다가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덤핑하고 끄집어내서 실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를 그 예제로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CFF 익스플로러 툴이 리소스 섹션을 조사하는 데는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 이제 간편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툴입니다. 뭐 두 개의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B739A1 로 MD5 해시값이 시작하는 툴 그 악성 코드입니다. B739A1. CFF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고요. 네. 그리고 B739A1, B7D39A1 이라는 파일을 로딩하고요. 리소스 에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소스가 3 개가 보이는데요. 바이너리 인젝터 그리고 바이너리 쉐입 MBR이라는 리소스가 보입니다. 바이너리 인젝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MG라는 시그너처가 관찰이 됩니다. 실행 파일이 지금 임베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쉐입 MBR은 또 마찬가지로 MG라는 시그너처가 관찰이 됩니다. 뭐 일단 리소스 이름만 봤을 때는 바이너리 인젝터는 어떤 뭐 실행 파일에 프로세스 인젝션을 하는 기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쉐입 MBR은 MBR을 그 와이핑하는 기능을 가진 그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뽑아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뭐 추출을 해 보시면, 뭐 추출을 하시려면 뭐 그냥 저장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같은 것들을 하셔서 뽑아낸 다음에 이제 추가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54670F 해시값, 54670F 또 보면, 리소스 에디터를 보시면 바이너리라는 리소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MG가 관찰이 됩니다. 이것도 실행 파일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실행 파일도 역시나 뽑아내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내용이 뭔지 이제 코드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면 여러분이 그 몇 가지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이상징후를 바탕으로 그 식별하는 방법이죠. 악성 파일을 식별하는 방법을 인제 충분히 배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도구가 복잡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숙지하실 건 개념입니다, 개념. 악성 실행 파일을 구분을 하는 그 방법과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도와주는 툴들은 그다음에 찾으시면 됩니다. 이 툴이야 어차피 지원이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 도구다 보니깐 뭐 다른 대체 툴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보여 드린 툴보다 더 좋은 툴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